쌤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 감사합니다. 직접 모셔볼게요. 이수지 씨. 오시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장래 희망란에 농부라고 쓸 수 있는 농업, 더 나아가서 농부가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이 되는 농업을 꿈꾸는 이야. 농업 연구자 민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쌤은 농사를 직접 지으시나요? 지금 보면 이 체격이라든가 어우 막 이 몸이 단단하실 것 같은 게 이 농사지어서 생긴 근육 같은 느낌이거든. 아쉽게도요, 농사는 전문적으로 지은 경험은 없고요. 물론 취미로 접은 경험은 있지만 저는 농업 정책이나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 이 농업 경영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야, 그러면 오늘 정답을 대충 맞춘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몇 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오늘 선생님 좀 해주십시오. 그럼요. 오늘은 첨단 농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농업. 그래서 오늘 그 퀴즈의 정답도요. 첫 번째는 농업에서 쓰이고 있는 드론입니다. 이 드론이 실제로 다양한 농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 보통 자율주행 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이거는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이게 농업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기술이죠. 아, 그렇구나. 세 번째는 여러분들 AI, 인공지능 아시죠? 네. 이 인공지능이 농업에 접목되면서 농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에그테크의 3대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에그테크 선대장? 그러면 이건 달걀 키우는데 이제 사용되는 맞아, 것들인가요? 달걀. 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농업이 영어로 뭘까요? 에그리컬처 맞습니다. 영업. 그다음에 기술이 뭐죠? 테크놀로지. 이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에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가 합쳐져서 에그테크라고 얘기하고요. 이 농업에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면서요. 지금 세계 농업은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피드로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로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식량 문제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식량 위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네. 또 당장 밥상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식량 위기 문제 해법이 뭘까? 그게 첨단 농업 기술이 접목된 에그테크. 그래서 오늘은 이 에그테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농업과 밥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건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에 우크라이나발 식량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해졌습니다. 굶주리는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더 치명적이라서 이 위기의 해법을 우리도 이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In the past, farmers would grow more by using more. Bigger machines, more seeds, and more nutrients. This approach alone doesn't work today. Technology is the solution to these challenges. 되는 거예요? 진짜 첨단 같아요. 와, 브라보. 와, 멋있다. 순간 아까 화면 몇
밖에는 난 진짜 게임 화면인 줄 알았어요. 이거 VR 기기였거든. 이거가 농업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농부시거든요. 그 온도가 높아져서 비닐하우스 온도가 높아져서 환기하려고 매번 같은 시간에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를 이제 여행을 잘 못 다니시는데 이제 이런 기술을 도입하면 서울에 올라오셔서 문 닫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죠? 사실은 그 농업의 기술이 접목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죠. 예를 들면 쟁기, 낫 같은 도구를 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농촌에 가면 경운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죠. 이런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IoT 기술,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이런 기술들이 농업에 접목되면서 이게 그 에그테크라는 새로운 농업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농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최근에 이런 변화를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볼 수 있는 곳? 볼 수 있는 곳이요? 주식시장? 나도 지금 비상장 회사인데 투자하라고 그러더라고. 빠르십니다. 지금 우리 쌤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주식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결론부터. 여러분들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 하면 뭐가 떠오르죠? 도박. 전시회. 저 맞습니다. 그러니까 CES라고 하죠. 세계 최고의 가전 박람회가 매년 연초에 3일간, 4일간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가전 제품을 뛰어넘어서 최근에는 IT, 자동차 이런 여러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행사죠. 근데요, 올해 2023년 그 미국 CES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슈퍼스타? 네, 무엇이었을까요? 뭐 일단 뭐지? 새로운 로봇이나 뭐 이런 거 아닌가? 우리가 배웠던 걸로 생각해 보면 좀 뭐 GPT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맞아요. AI, 농사 GPT. 엄청 핫했잖아요. 농사 GPT. 벼 언제 심니? 지금입니다.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농PT. 농GPT. 알려주고. 네. CES 하면 보통 이런 가전 회사들이 나오고 IT 회사들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농업 기업이 CES에 나와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 세계 1위의 농기계 회사인 디어앤 컴퍼니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요, 180년 된 농기계 전문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그런 4차 산업 기술이 접목되면서 농업계의 테슬라로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농담으로 농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CES에서 농기계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 기조연설을 한 거죠. Ladies and gentlemen, please join me in welcoming John May. John Deere has been continuously innovating and investing to help farmers and contractors do their jobs even better. And the technology and innovation that John Deere will bring to the market over the balance of this decade will rival the transformation that took place when John Deere first began making tractors more than 100 years ago. 아니 근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CES 하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나 뭐 TV나 뭐 새로운 뭔가 있을 때 정말 세계 최고의 회사의 CEO들이 다 기조연설을 하잖아요. 멋있게. 근데 농기계 회사의 대표가 기조연설을 했다라는 건 정말 조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뭘 했길래, 와. 이런 겁니다. 2023년 올해의 CES는요, 유엔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제를 마치는데요. 휴먼 세큐리티 포 올 그래가지고 그 인류 안보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인류의 안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겁니다. 먹거리. 그렇죠? 그래서 그 농기계 회사의 CEO가 기조 연설을 했다는 거는 전 세계가 이 농업 문제, 특히 식량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그테크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들도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거든요. 예.
지금 전 세계의 그 에그테크 분야에 투자하는 규모가 매년 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기관을 보면 2013년도가 되겠죠. 그 23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조 원 정도 됐던 투자 규모가요. 2021년은 517억 달러 이상. 하나로요. 67조 5천억으로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 판단에는 이러한 것들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이런 그 농업 분야에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그야말로 전 세계의 자본이 왜 농업에 이렇게 주목하고 투자할까? 그건 뭘까요? 농업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100년, 200년을 봤을 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100년 전에도 우리가 땅을 파고 그냥 거기서 심게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기술의 발전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라는 강연을 듣고 와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딱 그러네요. 굉장히 좋은 그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농업은 숙명 같은 게 있었습니다. 농업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학 체감의 법칙.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쌀 한 가마를 생산하는데 10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20시간 노동력이 들어가면 보통 산업은 2가마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농업은 그게 안 나옵니다. 한 1.8가마밖에 안 나오는 거죠. 30시간을 투자하면 늘긴 느는데 체감하면서 느는 거죠. 이건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농업의 숙명,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면서요. 농업도 일반 산업처럼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투자가들이 농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는구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농업이라는 게 과거에서부터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던 거고 뭐 발전하려고 뭐 여러 가지 기계도 하는 건 똑같을 텐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대기업들도 돈을 좀 이렇게 들이면서 중요한 요 부분입니다, 쌤 여기가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인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최근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일단은 이런 거죠. 최근에는 심각한 기후 위기 다 경험하셨죠. 가뭄, 폭염, 폭우가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요.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분야가 어딜까요?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식량이기 때문에. 그 일례로요. 세계 농업 지도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커피 다 좋아하시죠? 네. 이 커피의 산지가 케냐가 그 산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케냐도 과도한 일조량 또 지독한 가뭄으로 인해서요. 나무가 말라 죽기도 하고요.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해서 그 커피 생산량이 줄고 있고요. 이런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 먹거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데요. 그럼 사과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예요? 영주. 대구, 맞습니다. 예산. 예,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대구하면 사과로 가장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구에 가면 물론 사과 있긴 하지만 과거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과는요. 위로 올라갔나? 위로 올라갔어요. 강원도 쪽으로 막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사과 지배지의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저런 형태로 사과가 많이 생산됐는데요. 앞으로는 2070년이 되면 강원도의 아주 일부에서만 사과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어머나. 사과는 너무 더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제 미모의 원천이 사과였거든요. 제가 대구 출신이라 이렇게 예쁜 거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사과를 양보해야 되는데 어떡하 사과하세요. 가끔 불량 사과도 있고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가. 품질이지. 아니 근데 사과가 무슨 고랭지 배추도 아니고 저렇게 고랭지로 올라가면 제 어떡해요? 생각에는 2070년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두리안이 나오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그때 되면 대한민국에 재배되는 이런 과일의 품종들이 바뀌겠죠. 열대 과일들이 막 나타나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건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이게 문제인가요, 쌤? 사실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기상 이변도 있지만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지? 우리나라 맨날 줄었는데 어디가 느는 거야 도대체? 지금 전 세계 인구를 80억 정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요? 여러분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먹을 게 없다. 식량에 수요하는 사람, 수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얘기죠. 인구는 늘어나는데 기상 이변으로 통해서 사막화가 일어나고요. 또 농산물 재배지 또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위기가 새롭게 하나의 위기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이고. 경쟁이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아, 있어요. 쌤 안 돼요. 어떡하면 좋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다 들으셨죠? 예. 그와 더불어 또 코로나 때 이런 팬데믹 때문에 그 세계 식량의 공급망이 이게 막 망가져 버린 거예요. 네. 자,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 곡창지대의 하나입니다. 러시아도 그야말로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곡물 시장이 다 붕괴돼 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매번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작년 3월 달이 지수로 표현했을 때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다는 얘기죠. 완전 인플레네요. 그렇죠. 네.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을 구할 수 식량 없어 위기는 치솟는 곡물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더 아동 3천만 직격탄입니다. 명 이상이 영양 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쌤, 그러면 에그테크라는 게 발달을 하면은 이런 식량 위기도 저희가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건가요? 상당 부분을 이 에그테크 기술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적게 투자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 좋다. 그다음에 환경에도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는 거죠. 또 우리 그 연세 드신 농민들도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되고 또 소득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테크놀로지. 우리가 딸기 농사하는 비닐하우스를 가면 옛날에는 딸기가 바닥에 이렇게 열리니까 막 일하시는 분들이 목욕탕 의자 이렇게 맞아요. 하고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일했는데 뉴스 보니까 징징 이러면서 딸기가 내 눈앞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 맞아. 그럼 이렇게 따던데? 맞아. 선생님, 그럼 이런 것처럼 진짜 요즘에 각광받는 대표적인 에그테크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딸기 말씀하셔서 요즘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딸기가 쫙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딸기를 따야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공지능 카메라가 쫙 가면서 익은 딸기만 찾아줍니다. 또 그거 어떻게 찾아? 우리가 딸기 같은 경우에도 약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막 치면 약을 많이 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병든 딸기에만 약을 탁. 근데요, 이걸 한번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율주행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이런 기술이 일반 도로 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농기계에도 자율주행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박. 이 트랙터는요, 여러분 GPS하고 사물 인터넷 이런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요, 그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런 트랙터. 사람이 없습니다. 수십 개의 그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서요, 작물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작물한테 물과 비료를 자동으로 공급해 주는 거죠. 어머. 특히 빠른 속도로 이 정밀 파종이 가능한 이런 기계가 되겠죠. 진짜 멋있다.
이거 우리 아버님 선물해주고 싶다, 진짜로. 진짜. 근데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시간도 걸리고 이 비용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또 금방 눈앞에 와 있으니까 그 많은 분들이 자동화되는 이걸 게. 보면 저거 미래의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기술은요,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현재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요, 미국에서 2,400만 평, 아마 여의도 면적의 한 30배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이런 땅에서 경작을 한다 그러면 몇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까요? 여의도에 몇십 배인데. 일단 여기 스태프들 다 끌고 가긴 가야 돼. 2,000명 있어야 되는데. 2,000명 같이 가야 돼. 한 1,000명, 2,000명 있어야 2,000명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근데요, 미국의 이 경우에는 딱 34대의 기계, 그다음에 20명의 사람이 이 여의도 면적의 30배 되는 대규모 농장을 경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있는 게 그럴까. 선생님, 제가 그러면 요거를 시아버님한테 제가 하나 생신 선물로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얼마입니까? 제가 접수할게요. 차 한 대 정도는 연예인 DC 부탁드려요. 네. 그 현재 판매 중인 네. 그런 자율주행 트랙터가 가격 한 대에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 합니다. 10억. 괜찮으신가 보죠? 10억 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소윤 씨, 뭐 바로 사면 되겠네요. 형, 괜찮아. 이제. 집 빼고. 언니. 집 빼고. 근데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농기계는 대규모 경작지에서 사용하는 그럼 농기계고요. 대규모 땅도 사드려야 되잖아요, 시아버님.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의도 그 면적 30배. 시아버님이 갖고 있는 농지에 걸맞는 농기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좀더 선물해 저렴한가? 드리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너무 좋다. 네, 한국형이 빨리 나와야겠네요. 네. 또 하나의 기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뭔가요? 드론입니다. 드론. 보통 우리가 드론을 하면 이거 군사용으로 쓰이는 거 아니야? 뭐 아니 무인 항공기로 쓰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요. 현재 판매량의 상당수가 이 농업용 드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 주로 파종이나 병충해 방제, 또 비료를 살포하는 등에 쓰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특히 농업용 드론을 보면 아주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특이한 거? 그 온실에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온실에 나방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네? 나방이 이제 밤에 막 다니고 이렇게 알을 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온실하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이 나방을 어떻게 퇴치하지 하는 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는데요. 근데 이 나방을 잡는 드론이 있다면 말도 안 돼. 나방 어떨까요? 잡는 대로. 말도 안 돼. 에이. 제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친구가 있군요. 신기할 것 같아. 나방을. 이 온실에요. 이렇게 나방이 등장을 하면 달려있는. 드론이 딱 인식을 하고 있다가 출동합니다. 어머. 출동을 하는데 이게 드론이야? 이 드론이 나방이 날아가는 그 궤적을 인공지능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서 나방을 뭐야? 거의 아예 부셔버리는구나. 날개 사이. 날개 사이로. 알아버리네. 불과 0.5초 만에 나방을 퇴치하는 거예요. 우와. 이 드론도 약간 곤충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박쥐다. 드론 크기가 제 손바닥만 많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왜 좋냐면요. 나방은 주로 밤에 이동하거든요. 네. 밤에는 온실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밤에 이 드론이 나방을 퇴치해 주는 거니까 훨씬 좋다는 얘기죠. 선생님, 저 그럼 이거 살게요. 이거는요. 5억 이런 거 아니야? 그 아버님한테 정말 수십 대 사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요? 자, 퀴즈. 퀴즈요? 저거 한 대에 얼마 할까요? 한 대? 수십 개라면 선생님이 나한테 수십 개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0만 원입니다. 그것보다 비싸지 않은데. 정답. 그래도 100만 원. 원인데. 5만 원. 아닙니다. 네, 저게요. 네. 한 대에 한 1유로, 2유로밖에 안 합니다. 우리나라 얼마예요? 돈으로 유로가 얼마예요? 수천 원에 불과합니다. 5천 원, 5천 원 미만. 이게 이것보다 더 저렴한 거예요? 네. 다만 저 드론은 그렇게 싸지만 그 전체 시스템을 만들려면 비용이 좀 들겠죠. 왜냐하면 이 컨트롤 타워가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지만 이 드론 자체는
그 쓰다가 조금 부실하면 바로 교체하면 되는 거죠. 네. 고장 나면 다시 사면 된다. 그렇죠. 네. 쌤, 혹시 그러면 이거 모기도 가능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모기. 저도 유사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나방은 그래도 크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작은 벌레들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지금 연구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와, 모기파리도 있으면. 나방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름에 집에 여름 걱정이 저거 없으시네요. 하나 해놓으면은 여름에 잉 해서 저거 팍 잡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게 모순이 있는 게 그 모기 소리 되게 시끄럽잖아요. 잉 하는데 저거 더 큰 소리는 잉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저건 물지 않아요. 그게 모기가 무는 게 나는 거지. 역시. 그 에그테크 기술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그 스마트 도시 농업인데요. 우리가 도시 농업. 버티칼 팜이라고 얘기합니다. 칼파. 수직 농업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요. 이거 영화 와 매트릭스 버티컬. 멋있다. 쌤, 이거 미술 작품 아닌가요? 이게 농장을 층층이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기후 환경 영향을 최소화로 하는 거죠. 실내 공간에서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의 이런 농도를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농장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직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좁은 면적의 농지에서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수확물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에그테크의 목적이 적게 투자해서 크게 수확물을 얻어내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보세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직 농장은요. 우리가 전통적인 관행 농법에 비교하면 물의 사용량을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위에서 붓기만 하면 쫙 하니까 같이 내려오면 내 생각에 거의 한 반 정도로 물 놀라지 마세요. 물 사용량을 거의 99% 줄입니다. 99%예요? 1%의 물만 사용해서 진짜요? 수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99%? 농장의 일반 관행 농업과 비교해서요. 많게는 300배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1%의 물만 쓰고 300배의 효율을 그야말로 어떻게 그렇게 돼? 농업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진짜. 제가 이 스타트업 하는 분들한테 몇 번 들었는데 일단 요 빌딩 같은 데 보면은 유휴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더니 거기다가 자신들의 어떤 저런 수직으로 세우는 모듈 같은 거를 끼워 넣으면은 네. 그런 곳에서도 이 농업을 할 수 있는 또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디어로 이 테크놀로지에 또 접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그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농업은요. 인간의 상상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상상력 싸움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누가 엉뚱한 상상, 누가 창의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나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야 이거구나 하는 뭔가를 얻어내는 거죠. 멋있다. 저기 옆에 있잖아요. 저기다가 저기 우리 상추, 배추 이런 거 충분히 놓을 수 있거든요. 여기 쌤하고 저희 사이가 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깔고 맞아요, 맞아요. 당근 좀 몇 개 놓고 괜찮다. 아니 사실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좀 일찍 왔거든요. 네. 공간을 보면서 네. 제 눈에는 다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아깝네 하면서. 여태껏 나오셨던 막 수많은 쌤 중에서 가장 돈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첨단 농업 그 에그테크의 정점이 있는 것이요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이야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밌다. 여러분 요즘에 그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열풍이 대단합니다. 수업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에그테크의 화두도 그 AI, 인공지능, 심지어는요 인공지능 농부하고 사람의 농부하고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아, 인공지능 이기나 보다. 이기죠. 그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농업인공지능대회라는 게 있어요? 네. 2018년 첫 대회가 열렸습니다. 신기하다. 전 세계 15개 팀이 참여했어요. 첫 번째 미션은요. 3개월 동안 오이를 누가 더 잘 키우지 하는 거였어요. 오이요? 오이요? 네.
오이 그래서- 왜요? 이수지 씨 왜요? 그럼 거기에 맞선 인간 농부는 저희 시아버님이겠군요. 오이 재배하세요? 오이 잠깐만, 재배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인간 대표로 나간 거예요? 그 네덜란드에서 수십 년 동안 명인. 오이를 재배한 오이 명인 같은 명장. 오이의 베테랑이 사람 대표로 우와. 출전을 했습니다. 우와. 재밌겠다. 오이 프로네, 오이 프로. 아니 그 오이 정도면 프로죠. 네. 제 예상상 그 초창기니까 사람이 이길 수도 있지 않나? 그래, 맞아. 변수가 있잖아. 처음이니까. 그래, 맞아요. 기계도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고요. 맞아. 자,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는 사람이 이기겠지. 왜냐하면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계가 있다고 했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1등이 인공지능, 사람이 2등을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우승한 팀의 그 멤버하고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인공지능이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의사 결정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살짝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거 3개월 가지고는 진검승부가 안 된다. 예를 들면 토마토처럼 6개월 정도는 재배해야 진검승부를 가리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공고가 떴어요. 2회 대회는, 대회가? 네. 2회 대회는 토마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나가셨어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무슨 운명 같은 걸 느꼈습니다. 여기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요, 벤처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인공지능 전문가를 이렇게 구해오고 또 농업 전문가를 합쳐서 14명의 소위 말하는 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팀이 된 거죠. 네, 한국 팀이 된 거죠. 한국 드림팀. 그러니까, 선생님 네, 그때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요. 제가 인공지능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씨를 뿌리세요. 1980년대 로봇 같네요. 물을 주세요. 그래서 우와, 여기가 대박이다. 온실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그 경기를 치르는 건데요. 여기에 저희 팀원들이 농장 곳곳에 카메라하고 센서를 붙이는 겁니다. 딱 시간을 일주일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그래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원격으로만 볼 수 있었어요. 명령도 원격으로만 하고. 네, 그렇죠. 자, 2회 대회는 사람 팀과 인공지능 팀 누가 이겼을까요? AI도 발전을 했잖아요. 정답.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니야. 여기도 저기 농북에 이세돌 씨가 나와가지고 얘도 한 판에 이긴다. 아직까지.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1등 인공지능, 2등 인공지능, 3등 인공지능, 어머. 4등 인공지능, 5등 인공지능. 사람이 꼴등을 했습니다. 우와. 그런데요, 저희 팀이 전 세계 3등을 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3등을 했지만 네. 품질에서는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쌤이 대회에서 그 방울토마토 그 품질이 1등을 네. 혹시 저 화면에 잡히고 있는 저기 있는 저 작은 방울토마토가 그때 지었던 혹시 그때께 지금까지 보존이 되면 이건 노벨상 받아야 돼요. 먹어보시려고요? 그냥 하나 먹어볼까 해서 핑계 대봤는데 아니었군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저희 팀이 14명 정도 됐는데 네. 토마토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대박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방대한 토마토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생산에 최적화된 이런 솔루션을 주는 거죠. 대박이다. 근데 여러분들 토마토 농부가 한번 토마토를 입식해서 수확해서 다 걷어들이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 팀이 예선전에 가서 물론 시뮬레이션 하는 거지만 이틀 동안 토마토 농사를 거의 수십만 번을 쳤습니다. 이러니까 그 경험치를 인간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온실이라고 치자고요. 네. 온실이 막 50도로 올라갔어요. 네. 온도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창문을 그냥 열죠. 창문을 열죠. 예.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창문을 하나를 열었을 때 수확량, 2개 열었을 때 수확량,
세계로 때 수확량, 전부 다이어로 때 수확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니까 가능하겠죠? 아니 쌤 그러면 챗 GPT가 한참 이슈돼 갖고 거의 그 뭐 거대 인공지능이 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같이 이제 좀 어우러지면서 더욱 더 막 엄청난 발전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불과 며칠 전에 물어봤습니다. 농업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답이 뭐예요? 전문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정밀 농업, 이런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현대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유통을 선진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였습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우리 농업의 경쟁력 하면요.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지? 어떤 장비를 갖고 있지? 또 어떤 시설을 갖고 있지? 이게 농업 경쟁력의 잣대였다 치면 앞으로의 농업 경쟁력은 플러스가 됩니다.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고 있지? 야, 어떤 우리는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이렇게 경쟁력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 뭐 좋은 얘기고 이대로만 되면은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약간 미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평야, 막 거대 평야고 땅도 넓고 그러니까 농업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도 좀 이렇게 비싸 보이는 이런 기술들 적용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참 꼭 해야 될 일인데 쉽지는 않은 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젊은 시절의 연구자 때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농업은 규모가 작다. 소농가들이 너무 많다.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한국 농업은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근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처럼 규모가 작은 소농가한테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 첨단 테크놀로지가 농업에 같이 접목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곡물 작업률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입니다. 20%밖에 안 됩니다. 안 나는 게 많아서. 그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곡물들은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물 작업률이 하락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경제가 발전하면서요.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또 고기 좋아하시죠? 네. 저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담으로요. 정확하게 그쪽 방향이네요. 인생은 고기 속 고기다라 말했습니다. 명언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기분이 저기압일 때 어디로 가야 되죠? 고기압. 가야 되는 거예요. 유민상 씨 맞춤 멘트를 준비하셨네요. 그러네요. 아까 짜고 쳤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1kg의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요, 그 소나 이런 축산동물한테 거의 한 7kg 이상의 곡물을 사료로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육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곡물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네. 그렇구나. 그뿐만이 아니겠죠. 거기다가 농촌의 고령화, 농가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령화 비율이요. 65년도에는 3.2%였는데 지금 2018년 통계를 보면 44%로 늘어났습니다. 10배 이상인데? 거기다가 농가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요는 막 늘어나는데 공급이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땅이 작아서 농업이 어렵다.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결합시켜서 우리가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한국의 농업도 한번 세계 이런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뭔가 IT 강국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제가 한 15년 전부터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한국 농업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지만 강한 농업을 하자. 그래서 제가 강소농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강소농.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네.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강소농으로 가자는 거죠. 디지털 그래서 강소농. 이미 한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IT 기술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농업 스타트업들이 미래의 먹거리에 막 뛰어들고 있어요. 저거 너무 신기해. 어머 저 신기하다. 저 실제로 다 하고 있는 화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래 농업의 어떤 선구자, 개척을 하고자 하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계 가전 박람회에 2020년에 젊은 스타트업이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혁신상을 받아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은 한국의 스마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거 마트에서 본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죠? 진열대처럼. 네. 자동차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요, 그 흙과 빛이 없이도 농작물을 키우는 기술입니다. 우와. 빛 없이요? 네, LED 조명 가지고 농작물을 키우는 거죠. 우와. 컨테이너 하나 있으면은 네. 여기 안에다가 농장을 짓는 그런 거죠. 네. 그럼 저거 하는데 한데 이수지 씨 저걸 사면 되겠네요. 또 오늘 돈 많이 나간다. 일단보다 이게 낫겠네. 할게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술이니까요. 많은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데 특히 채소 생산이 어려운 이 중동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도시. 네, 그거 사우디 맞아요. 내홈시티 배웠었잖아요. 맞아요. 거기도 이런 거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스마트팜 요 기술이 수출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게 생각해보면 무슨 아파트 옥상이라든가 그런 데에도 이게 가능한 거고 맞아요. 예를 들어 그쵸, 뭐 저 쓰지 않는 터널이라든가 뭐 이런 빛이 없는 데에서도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보니까 우리 홍성철 씨는 상상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우. 요즘에 주목을 받는 이 스마트팜 국내 업체인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빛이 없는 터널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안 쓰는 도로에 한 600m의 폐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이 폐 터널에서요, LED, 이 회사의 기술은 LED에 있습니다. 농작물에 맞는 파장을 주는 LED입니다. 그래서요,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규모도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규모입니다. 아니 딸기 저런 농작물이 여기 터널 안에서 자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실제로 그럼 팔리고도 있어요? 그럼요. 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이 딸기는 저온성 식품이라 한 15도 이하로 내려가야 그 꽃을 피우기 때문에 네. 여름 딸기는 먹기가 어려운데 네. 이 업체 덕분에 우리가 여름 딸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여름에 먹을 땐 여기 생각해야겠네요. 어머머머머. 저는 지하철 다니면서 너무 넓은데 공간이 비어 있는 곳들이 네. 많잖아요. 맞아. 야, 저 공간에다 뭘 했으면 좋겠다 늘 생각을 했는데 이런 스마트팜을 그런 데다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그때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스마트팜이. 근데 지나가면서 보는데 미관상으로도 초록색이니까 너무 좋고. 좋죠, 예. 네,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걸 어디다 만들어야 돈이 될까. 근데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장비 가격이 아하. 아무리 봐도 싸 보이진 않거든요. 맞아요. 저 정도 되면은 이 맞아요. 뭐 정부의 지원이 있던지. 아니 수카 씨는 가능해요. 집에 있는 거 그래서 금고 좀 열어가지고 달러 많이 갖고 있잖아요. 달러 그거 좀 이렇게 팔아가지고. 윤희상 씨하고 협업을 해보도록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많은 자본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게 나왔냐면요. 농장의 이 컨베이어 시스템인데요.
화분을 걸어서 거기서 농작물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 화분을 걸어서? 그래서 손으로 탁 쳐도 필이 쫙 돌아가는데요. 여기는 고령 농가도 작업하기가 편하고요. 또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앞에서 보았던 이런 스마트팜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거죠. 그 컨베이어 시스템, 빙글 돌아가는 이 스마트팜은 세계에서 한국에 딱 유일합니다. 그 농사를 회전초밥처럼 이렇게 한 군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돈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회전초밥형 예. 스마트팜. 그렇죠. 알아듣기 쉽게. 좋네요. 딱 알아듣네요. 어떻게 모든 걸 먹는 걸로 그렇게 치환을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쌤하고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요. 한번 이런 소규모 농가가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필요한 게 뭘까요? 먼저 소농들한테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농가들한테 이런 첨단 농업을 빨리 이 교감하기 위해서요. 농업을 메타버스화 접목시켰습니다. 메타버스랑요? 시뮬레이션 하던.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가상의 토마토 농장 메타팜을 오픈했습니다. 와. 메타팜? 메타버스상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요. 그게 가상이었어요. 가상입니다. 온실 형태도 고를 수가 있고요. 온도라든지 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게임, 그쵸? 햇빛 등의 양들을 직접 조절해서 이 토마토 농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환경도 바뀌어갈 수가 있겠죠. 비가 오게 한 거나 온도가 높게 한 거나 낮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환경을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그 농사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쌤 이게 약간 게임 같기도 한데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농민분들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생산성의 증대를 갖고 오는 거지? 이런 체험을 해보고 이제는 우리 농가들도 데이터를 축적해서 더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농민만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걸로 그렇죠. 해가지고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대박이다. 이거 무료로 개방돼 있는 건가요? 지금 개방돼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러면 이거 저희 시부모님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참여하신 농민들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처음 하시고 나면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보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 외부 환경의 변수를 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인공지능 대회에 나가서 수십만 원의 농사 경험을 하듯이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건 더 현실감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라니가 쳐들어왔다. 몽둥이를 짓겠습니까? 뭐 그럼 게임이네 거의. 치고 나가야죠. 때리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농부 레벨 3 해가지고 이제 딱.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요 농산물 축제를 매번 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팔 수가 있구나. 그렇죠. 이게 현실과 가상 세계가 같이 교류하는 거죠. 최근에 명품 브랜드들이 메타버스상에 다양한 샵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체 매출이 올라가듯이 자 농산물, 농업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메타버스상에서 교육을 시키고 축제를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다 치면 농업의 또 다른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농업인들이요 정말 위대하다고 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에 소고기 시장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한우는 이제 경쟁력을 갖기 힘들 거다. 많은 전문기관이 예측을 했거든요. 쇠고기 수출국과 우리나라의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수입육이 국내 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물론 앞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뒤에서 배수진을 쳤어요. 자, 일본에 가서 마블링 기술을 배워오고 또 미국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오면서 이 한우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정말 아까 얘기했죠. 이 디지털 강선홍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대한민국의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건데요. 왜냐하면 소비 패턴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소비 패턴이 10인 1색이었어요. 10명의 소비자가 있으면 10명의 소비자가 좋아하는 게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대량 생산이 유리했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0인 다 10색. 다르구나. 더 나가서 1인 10색으로 바뀝니다. 내가 작년에 좋아했던 소비 패턴이 올해는 바뀌고 내년에 바뀝니다. 농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맞춤형 영양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맛도 다르죠. 그렇죠. 네, 맛도 초이스할 수 있어요. 그런 나는 거죠. 단 게 싫어. 난 좀 맞습니다. 그냥 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농장물을요? 그 거기에 맞춰서 네. 이걸 경작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는 것은요, 대농보다 오히려 소농이 절대 불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조금씩 하면 변화에 되니까. 빠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K-푸드, K-팝, K-드라마가 뜨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한국 농업도 이제는 K-농업이 돼야 되겠다. K농업. 우리만의 한국 농업만이 가진 이 고유한 색깔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거죠. 멋쟁이 농부들의 색깔이 있는 100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번 전 세계에 알려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한국 농업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되겠죠. K농업.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농업이 소중하세요?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뭐 공기가 소중한 것처럼 농업도 그쵸? 소중하다 이렇게. 제가 한 20년 전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다들 농업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까? 제가 한 20여 분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농업이 소중하세요? 그러면요. 다 소중하대요. 아유, 신고는 안 당하셨어요? 그렇게? 네, 안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호적으로 답변해 젠틀하시니까. 주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어떤 어머니는요, 농자 천하 지대본까지 얘기하면서 농업은 더 발전해야 되고 한국 국가의 근본이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따님이 또 사랑하는 아들이 농부가 되겠다거나 아니면 농부의 아내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좀 이러지 않았을까요? 정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정말 농업이 소중하다고 하면 이게 왜 소중한지 잘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농업도 다양한 분야가 있고 네. 사실은 현장에 농촌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에그테크 기술이 단순한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요. 또 농민들만 위한 기술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의 생존, 또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기술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후변화, 전쟁 이런 것으로요.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식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을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또 미래에는 국제관계, 또 외교관계에서요. 식량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이런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식량 안보입니다. 또 에그테크도 역시 그런 방향에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야, 내가 한번 농업에 뛰어들어가서 이 가슴 뛰는 농업을 한번 해보자.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가슴 뛰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성공해서 존경받는 농업인들이 많이 나왔을 때 한국 농업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도 그때까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